우리가 사는 세상은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루에도 무려 250여 가지의 독성 물질이 새로 생겨납니다. 수년, 수십 년이 흐르면 몸속에 엄청난 양이 차이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염된 시대, 독소는 이미 우리 몸의 한계를 넘었습니다. 독소는 몸 밖에서 들어오기도 하고 몸 안에서도 만들어집니다. 피할 수가 없죠. 보통 얘기는 독약이라고 하는 독이 있다. 그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최첨단을 달리는 현대의학도 우리를 독소로부터 완전하게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이러한 해독요법이야말로 생명의 파수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독소와의 치열한 전쟁, 그리고 시작되는 몸의 복수. 과연 해독은 우리 몸의 새로운 혁명이 될 수 있을까요? 독소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죠. 더 돌아가면서 찍히니까 움직이지 마시고 눈을 그대로 감고 계셔야 되세요. 올해 22살의 김소연 씨.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 때문에 병원을 찾았는데 왜 하필 치과를 찾아왔을까요? 그녀는 이곳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두통의 원인이 바로 16개나 되는 아말감 충전재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위아래 모든 어금니를 아말감으로 때운 그녀. 괜찮았을까요? 잠을 자도 피곤하고 머리가 정말 많이 아파서 두통약을 먹었는데도 치료가 안 될 때가 정말 많았어요. 아말감으로 인한 중금속 중독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입안의 수은증기를 직접 측정해봤습니다. 결과는 0.072mg, 정상보다 무려 7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이번에는 껌을 씹어 아말감 치아를 자극한 후 다시 측정해봤습니다. 0.1로 올라갔어요. 0.1mg, 단 10분 만에 수치가 올라갔습니다. 뜨거운 물 먹는다든가 담배를 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또 음식물 질긴 걸 많이 씹든가 그러면은 그만큼 아말감이 수분이 많이 올라서 입속에 몸에 축적되는 겁니다. 치과에서 흔히 사용하는 아말감 충전물엔 여러 중금속들이 들어있는데요. 그중 절반 이상이 독성 금속인 수은입니다. 수은은 높은 온도에서 쉽게 기체로 변하는 특성이 있는데요. 입안에 침이 매개가 되어 아말감 속의 수은이 기체로 변해 빠져나오고 이 수은 증기는 그대로 우리 몸속으로 흡수된다는 거죠. 아말감을 제거하는 건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보기보단 꽤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우선 제거된 아말감 가루나 수은 증기가 환자나 의료진의 몸에 도로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한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하루에 2개 이상의 아말감 제거는 절대 하지 않는다는군요. 한꺼번에 튀어나온 수은 증기가 급성 중독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위험한 아말감을 왜 쓰고 있는 걸까요? 수은이 인체에 나쁘다는 건 온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현재 아말감은 일단 굳으면은 거기서 수은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해롭지 않다고 여태까지 그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50년 된 오랜 아말감이 거기서 조금만 열을 가하면은 수은 증기가 계속 올라오는 것이 우리 특수한 촬영에 의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치과병원의 반 이상이 아말감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말감의 유해성을 알리기 위해 실험 영상을 직접 제작해서 주목받은 로저 박사입니다. Ultraviolet light, and it puts out ultraviolet light. It's not good to look at it directly.
그는 50년 된 낡은 아말감 치아를 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And it is a special type of fluorescent paint on it. This is an old silver filling, silver mercury, and this is just a pencil eraser, and we'll be just scratching. 로저 박사가 아말감 치아를 몇 번 문지르자마자 곧바로 수은증기가 올라옵니다. 약간 어둡기는 해도 형체가 잘 보이시죠? 그렇다면 100도가 넘는 뜨거운 물에 아말감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Every time you chew on a hot steak or have hot tea, coffee, hot food, chewing on it. 이번에도 수은증기가 잘 보이는군요. It's very dangerous to melt gold alloy without being under a hood and taking precautions because the mercury is going to evaporate off of. This is a gold crown. 아말감을 제거하지 않은 치아를 금으로 덮어 씌우면 훨씬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아말감에 있던 수은이 금에 스며들어 전기 배터리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이죠. Dissolve into the gold itself. There it goes. And they reviewed the then available data on potential sources of human exposure to mercury and concluded that the predominant source is by far and away your fillings. It's a sad thing that more people aren't aware of that. 1980년대 초반에 제기된 아말감 유해성 이론은 미국 내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양과 원숭이의 치아에 아말감을 충전한 실험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었죠. Just 30 days, the mercury spread from the teeth to the jawbone, to the kidneys, to the intestines, to the hoof even. So mercury is not locked in the filling. It spreads widely throughout that animal. 그러나 동물 실험은 동물 실험일 뿐이죠. 영국 보건성 화학물질 독성위원회는 아말감의 인체내 유해성을 입증하기엔 아직까지 과학적인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아말감에서 수은이 방출될 가능성은 있지만 예민 반응이 나타난 건 아주 극소수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보고서는 충분한 자료가 발표될 때까지는 임산부들에게 아말감을 씌우거나 제거하지 말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그 충분한 자료는 발표되지 않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전히 불안한 이유죠. 유해성이 있다면은 절대 하지 않죠. 그 수은이 나쁘다는 걸 다 아는데 그거를 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예. 하지만 아말감 치료의 가장 큰 피해자는 어쩌면 환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 세대는 열심히 일도 많이 했고 아말감을 너무 많이 해서 손을 떡 ጭ물렸어요. 날마다 했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치과의사들이 아픈 사람이 굉장히 많고 수명이 짧아요. 그리고 우리 동료들도 치과의사 동료들이 많이 세상을 갔습니다. 저는 그 원인이 아말감에 의한 피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충분한 과학적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아말감은 지금처럼 계속 사용되겠죠. 하지만 아말감이 유해하다는 의혹은 여전히 불편한 진실로 남아있을 겁니다. 현대인들에게 병원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병원은 더 이상 아픈 사람들만 가는 곳이 아니죠. 병은 아니고 건강하지도 않은 중간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상도 있고 기능도 떨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검사를 했을 때 병으로도 나타나지 않고 원인을 모르면 더 두렵죠. 이름난 병원을 다 찾아다녀도 아픈 이유조차 모를 때 환자는 더 두려워집니다.
51살의 라동예 씨. 병원에서도 밀린 업무를 볼 만큼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벌써 3년째 원인 모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겉은 멀쩡하니까 뭐 특별하게 고통은 나만 받는 거지. 뭐 애아빠 같은 경우 많이 도와주긴 하지만 옛날보다 많이 도와주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활동을 못한 만큼의 그렇고 전혀 상대는 모르죠. 나만 고통받는 거지. 그 아무도 모르지. 그녀의 병은 원인 불명의 대동맥 협착증. 뇌로 가는 혈관이 막혀 곁가지까지 나 있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병원 가서 너무 아프면 병원 가면 진통제만 주는 거예요. 그럼 진통제로만 다스리라는 얘기인데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약을 많이 먹는다는 것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소화 안 됩니다. 그러면 소화제 하나 더 추가. 이러고 사는 거죠. 주사 다 맞으셨어요? 아, 예. 네. 아, 예. 이인성 박사는 국내 몇 안 되는 킬레이션 치료 전문가입니다. 그는 막힌 혈관의 원인으로 중금속 중독을 의심했죠. 모발 검사 결과 그녀의 몸에서는 예상대로 수은과 고리가 많이 검출되었습니다. 몸속에 쌓인 중금속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치료가 필요했죠. 킬레이션이란 그리스어로 가지의 집게발인데 여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대부분 중금속은 몇십 년에 걸쳐서 계속 누적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물로 씻듯이 해서는 안 되고 말 그대로 찝어내는 그런 작용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나온 게 바로 이 킬레이션이라는 겁니다. 중금속이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에 영양소가 부족한 부분이나 그 중금속이 특히 좋아하는 부분에 가서 깊이 박히게 되는데 이것을 뽑아내는 게 생화학적으로 상당히 힘들다고 합니다. 킬레이션 요법은 EDTA와 같은 약재를 혈관에 주입해 중금속이나 노폐물을 말 그대로 집게발처럼 끄집어내서 소변으로 배출시켜 혈관을 해독하는 방법입니다. 해독을 하는 과정에 환자들이 여러 가지 다른 증상들이 개선되는 게 보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심혈관 질환이 좋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중금속뿐만 아니라 혈관 질환들까지 개선되는 다양한 효능을 보이면서 킬레이션 요법은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활발하게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부터 화학무기에 대한 해독을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킬레이션 요법. 하지만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는 겨우 6년밖에 안 됐다는군요. 킬레이션 요법에 대한 찬반 논란은 아직도 팽팽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 답을 기다릴 시간이 없는 환자들이 아주 많다는 사실이죠. 바로 라동의 환자처럼요. 현대인들은 누구나 독소의 공격을 받지만 모두가 질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죠. 왜 그럴까요? 환경적인 면만 고려한다면 다 오염이 돼 있어야 되는데 오염이 안 되거든요. 그건 뭐냐면 결국은 각 사람의 생화학적인 독창성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중금속에 대해서 잘 배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런 게 들어오면 배설을 잘 못하는.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르듯이 몸 안의 독소를 처리하는 능력도 다 다릅니다. 간은 바로 그 차이를 결정짓는 기관이죠. 3,000억 개 이상의 간세포로 이루어진 간은 담즙을 통해 소화작용과 노폐물 배출을 돕기도 하고 혈액 속에 독소를 걸러 깨끗한 피를 재공급하는 역할도 하죠. 몸 전체 해독작용의 75% 이상이 간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간은 우리 몸 해독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하지만 간의 해독 능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63살의 심정자 씨. 지난해 갑작스런 복통과 함께 지방간이 찾아왔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병원으로부터 뜻밖의 대답을 들었죠. 1년 안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거를 지방간을 빼야 할 텐데 자기로서는 저한테 어떻게 해줄 수가 없대요, 의사 선생님이. 왜냐하면 그 간이 정상적인 사람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약도 쓸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하루,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도시락 싸가지고 산에 가서 하루 종일 운동하다 내려오라는 처방밖에 저한테 해줄 수가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간 기능이 약해져 약조차 쓸 수 없었던 상황. 살기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선택한 치료법이 간 해독 오일요법이었습니다. 우리 몸에 음식물, 특히 기름 성분이 들어오면 간은 담즙을 분비하죠. 오일요법은 간의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여 한꺼번에 많은 양의 식물성 오일을 먹어줍니다. 이 오일의 신호에 맞춰 담즙이 일시에 쏟아지고 이때 간 내 담관, 소장이나 대장의 벽에 있던 찌꺼기와 독소들이 일시에 몸 밖으로 씻겨 나온다는 원리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기름을 튀긴 걸 많이 먹거나 삼겹살을 많이 먹거나 고기를 구워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물성 지방의 기름들이 그런 포화지방산이 장내에 끼면서 담도관에 이렇게 슬러지 그런 담즙의 독소로 많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물성 기름을 먹어가지고 기름이 기름을 흡착시키는 원리에 따라 지용성 독소를 밖으로 빼주는 원리이기 때문에 간에도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식물성 아마인이라든가 올리브 기름을 먹는 방법을 채택한 것입니다. 오일을 복용하면 최대한 빨리 배설을 시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빠져나온 독소가 장에서 도로 흡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군요. 잠시 후 환자의 몸에서 변과는 다른 뭔가가 나왔습니다. 이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아주 이렇게 큰 담석이나 그런 이렇게 담낭성인 담석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빠져나오는 것은 그런 슬러지, 쉽게 해서 이렇게 그 하나의 그 노폐물, 체내, 이게 지용성 노폐물이 찌꺼기가 담즙과 더불어 나오면서 이렇게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장내인 거랑 간 담도관에 있는 슬러지, 찌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걸 체내 노폐물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간이 해독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효과는 있었습니다. 10년 넘겨 배변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사람이 배변을 하는데 못하고 한 3일쯤 되면요 막 이렇게 욕지게가 나요. 지금은 매일같이 제가 배변을 봅니다. 이게 제일 좋은 건 그거예요. 사실 해독의 관점에선 잘 먹는 것보다 잘 배설하는 게 더 중요하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빠져나가지 않고 몸 안에 머무르면 독이 되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숙변입니다. 장내에 오래 정치되어 있는 변을 뜻하는 숙변. 숙변은 마치 치아에 끼는 치석처럼 장내 점막에 달라붙어 장 흡수와 연동 운동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해독 전문가들은 숙변이 만병의 근원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이유는 숙변에서 나오는 독소들이 장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순환계를 타고 온몸으로 퍼지기 때문이죠. 시궁창에 있는 것을 방에 한번 놨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 많은 그 냄새에 의해서 또 그 악취에 의해서 아마 하루 이틀도 살지 못할 겁니다. 그것처럼 장내의 그 환경에 그 변이 갖고 있는 그 독소가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죠. 굉장히 악취가 심하고 변기에서 변을 봤을 때 변이 찰흙변처럼 붙어가지고 물을 내려도 내려가지 않는 그런 변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변들은 일반적인 그 하재를 통해서는 절대 나올 수가 없고 관련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장세척요법은 대장 내 숙변과 노폐물을 물의 압력을 이용해 배출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4cm 정도의 깊이로 호스를 항문에 끼우고 정지된 물을 주입합니다. 장 내로 들어온 물은 압력이 낮아질 때 다시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때 숙변과 노폐물들이 함께 씻겨나가는 원리입니다. 장세척에는 대개 4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요. 전문가들은 보통 사람들에게 약 1에서 1.5kg 정도의 숙변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케이, 많이 나왔다. 이야, 꽉 찼네. 장세척요법은 변비 환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증상의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제가 생활 습관이 불규칙해가지고요. 비만도 있고 지방간도 있고 그래서 근데 치료를 좀 받고 나서 요즘에 혈색이 좋아졌다고 소리를 많이 듣고요. 허리도 많이 날씬해졌습니다. 해독 전문가들은 만병의 근원인 숙변을 없애면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과 면역력이 증강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은 이를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현대의학에 의하면 숙변은 없습니다. 현대의학적으로 볼 때는 없어요. 숙변이라는 것 자체는. 없고 우리가 대장 내시경이나 이런 조사를 다 해봐도 그런 건 없어요. 세정액을 먹고 장을 비운 후에 대장 내시경을 하게 되면은 장내에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변이 없다고들 보통 얘기를 하죠. 사람에 따라서 뭐 한 이틀 묵은 대변도 있겠고 뭐 한 5일 묵은 대변도 있겠고 뭐 이런 정도의 며칠의 차이지 뭐 몇 달 묵은 몇 년 묵은 숙변이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건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없고 1년 전에 먹었던 그 수박씨라든지 참이씨 같은 것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대변이 오래 먹는다고 절대로 거기에 독소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래 먹은 대변은 독소가 적습니다. 가장 그 독소가 많은 거는 금방 생성된 대변. 거기에 제일 아주 그 균도 많고 대장세척이나 또 관장요법을 쓰게 되면 그 몸에 1차적으로 독소가 나감으로써 스스로 자기 몸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자연 치유력, 생명력이 증강됩니다. 대변을 씻어줌으로써 뭐 해독을 함으로써 한다 그랬는데 그건 해독하는 게 아니에요. 해독이라 하면 독소를 중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 중화시켜주는 방법은 대변을 뭐 무슨 관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중화시켜주는 게 아닙니다. 독소에 대한 연구는 정통 해독요법만의 몫은 아닙니다. 질병의 근본 원인을 찾는 것은 현대의학에게도 매우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소화기 내과 전문의인 전우규 교수. 그는 독소의 정체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서 우리 몸에 침입하게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바로 장 속에 있었죠. 넓은 의미에서의 장은 입부터 항문까지를 말합니다. 음식물이 들어와서 나가는 전 과정이 모두 장에서 이루어지죠. 하지만 장의 진정한 가치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면역 반응이죠. 밖에서 들어온 병원균이나 항원들, 해로운 독소들은 모두 장에서 걸러집니다. 장에 있는 수많은 세균들이 그 일을 담당하는데요. 겨우 1g밖에 안 되는 대변 속에도 1000억에서 1조 마리의 세균이 있습니다. 병원균은 여러 가지 독소들을 뿜어냅니다. 또한 균 자체의 몸에서 털이나 꼬리가 떨어져 나오기도 하죠. 특히 세균이 죽으면 세포의 벽이 깨지면서 껍질이 분해되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인체에 치명적인 내독소입니다. 그 내독소가 들어오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염증을 일으켜요. 염증을. 갑자기 아주 대량으로 나타나면은 이거는 폐혈증에 빠져서 뭐 며칠 내로 사망하게 될 정도로 아주 정상적인 장점막 세포들은 불필요한 이물질이나 독소들이 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일종의 방어막 역할이죠. 하지만 자극적인 음식이나 항생제 등의 약물로 장세포가 손상되면 갈라진 틈으로 독소나 이물질이 들어오게 되고 이들이 혈관을 타고 온 몸으로 퍼져 각종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것이 바로 장누수 증후군입니다. 제일 처음에 간으로 가고 그 다음에 허파로 가서 심장으로 가서 전신으로 돌기 때문에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장기가 좀 약한 부분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나타나게 되겠지만 사람마다 그것은 조금씩 다르고 뇌독소는 우리 몸의 가장 약한 부분을 찾아서 공격하기 때문에 증상도 굉장히 다양하죠. 67살의 이 류마티스 환자는 20년간 먹어온 스테로이드 약이 문제였습니다. 소화가 잘 안 돼서 막 힘들고 그럴 때 있잖아요. 뭐 가스가 많이 나온다든가 뭐 이렇게 내가 지금 막 뭔가 좋지 않다 한 그런 음식을 먹고 좀 그런 걸 느꼈다 싶을 때 그 다음 날이 되면요 더 이렇게 간질간질이 더 아파요. 아니요. 아직 장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어린아이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피를 뽑아서 병원에서도 그냥 약만 바르라고 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어떨 때는 심해지고 어떨 때는 또 좋아지고 하니까 그게 어떤 기준에서 좋아졌고 어떤 기준에서 나빠졌는지에 대한 거를 아직 판단을 하지 못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잠결에 긁으니까 피가 나도 계속 긁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물이 아침에 일어나면 진물이 흐를 정도로. 심했습니까? 아토피성 피부염은 대개 먹는 음식과 관련이 크죠. 피부가 민감하고 장 발달이 덜 된 아이들은 같은 음식에도 심한 증상을 보입니다. 애들이 또 크면은 피부 아토피 알러지도 되지만은 뭐 무슨 코 알러지 이런 것도 생기고. 전우규 교수의 말대로 이들이 앓고 있는 병이 정말 장누수 증후군 때문일까요? 검사 결과 이들의 뇌독소 수치는 정상인에 비해 4배에서 10배나 높았습니다. 장벽이 새는 정도를 측정한 장투과성 역시 최대 8배나 높았죠. 3명 모두 확실한 장누수 증후군이었습니다. 이거요? 곧바로 한 달간의 식이요법을 시작했습니다. 식단은 주로 야채 위주. 과자나 사탕은 물론이고 기름지고 짠 음식도 절대 금물이죠. 자극적인 음식일수록 나쁜 균을 잘 자라게 하고 결국 뇌독소를 많이 발생시키니까요. 하지만 식이요법만으로는 부족하죠. 손상된 장관 점막세포를 복구하려면 초유와 유산균을 보충해줘야 합니다. 없다. 초유는 새끼를 낳은 포유류에서 처음 며칠간만 나오는 유즙입니다. 첫날에 나온 초유가 제일 좋고 하루가 지날 때마다 절반씩 질이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사람의 초유가 가장 좋지만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신 젖소 초유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초유에는 풍부한 면역 단백질과 성장인자, 유해균을 죽이는 성분까지 들어있습니다. 초유의 성장인자는 손상된 장 점막세포를 복구시켜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면역 단백질은 뇌독소들을 제거하거나 중화시킴으로써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약속한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과연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이 원래 류마티스가 이게 좀 주기적으로 좀 심하게 됐다가 약하게 됐다 하는 그런 그 오르락내리락 하는 법이 있거든요. 그런 주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타이밍이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조금 부드러워졌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꼭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말은 내가 잘 못하겠지만 하여튼 좀 변화가 있는 것만 확실해요. 예. 네, 변화는 확실히 있었습니다. 혈액 내독소와 장투과성 수치 모두 정상치에 아주 가까워졌으니까요. 전에는 한 두세 번 깨서 긁고 이렇게 짓물나고 피날 때까지 긁었었는데 그 횟수는 좀 줄어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뭐 간혹 한 번 정도. 윤아도 큰 효과를 보았습니다. 치료 전 정상치의 4배, 6배에서 각각 1.5배와 2.5배로 줄어들었군요. 가장 증세가 심각했던 승환이는 어떨까요? 원래 처음에 처음에 진찰을 받았을 때만 해도 아토피가 좀 이렇게 심한 편이었는데 그게 좀 많이 좋아졌고요. 아토피는 거의 사라진 상태고, 근데 긁는 거는 좀 심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증세는 많이 완화됐어요. 근데 정상치보다 무려 7배나 됐던 혈액 내 독소는 정상으로, 9배였던 장 투과성은 2배로 줄었습니다. 가장 큰 효과를 보았군요. 생각을 해보세요. 병의 근본은 장에서 계속 그렇게 들어오는데 그 끝에 가서 아무리 발라주고 뭐 약으로 해갖고 그게 해결이 되겠냐고. 근본을 해결해줘야 되잖아. 그 근원이 해결 안 되고서는 아무리 뭐 좋은 약이나 뭐 그걸 먹고 바르고 해도 될 일이 아니란 말이지. 근본을 해결해줘야 한다는 말, 누구나 잘 알면서도 지키기는 가장 어려운 말이 아닐까요? 네, 감사합니다. 100kg이 넘는 체중에 비만으로 고생하고 있는 김학진 씨. 늘 다이어트를 꿈꾸지만 퇴근 후의 이 시간은 먹성 좋은 그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물론 즐겁게 사는 것도 아주 중요하긴 하죠. 문제는 모든 일에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쌓아놓은 지방이 되게 많으면 배가 고프면 그 지방을 분해해서 써야 되는데 그거를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냥 먹는 게 널려 있으니까 조금만 배고프면 뭘 먹죠. 뭐 자동 커피를 빼먹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서 배고픈 걸 잊어버린 거예요. 지방 분해하는 거를. 그걸 참게 유도해주는 과정이 해독 다이어트고. 때로는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은미 씨가 바로 그런 경우죠. 측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전극 손잡이를 놓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비만 클리닉 그리고 한의원 또 한약도 먹어보고 또 등산 수영 달리기 헬스 등등등 주사도 맞아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방 빼는 거 있죠. 지방 그런 것도 해보고 했는데 일시적으로 빠지긴 빠지는데 그게 다시 찌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빼면 그 전에 쪘던 살보다 그 이상이 더 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최고로 찐 거거든요. 다이어트로 살을 빼면 우리 몸은 그에 맞춰 에너지 소비량을 줄입니다. 몸의 변화에 대처하는 거죠. 요요 현상이나 정체기처럼 어느 정도까지만 살이 빠지고 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는 다른 원인이 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지방세포 속에 쌓여있는 여러 가지 물질 중에 지방이 분해되는 것을 방해하는 물질, 즉 독소가 있다는 사실이죠. 염증을 유발하는 이 물질은 지방이 분해될 때 함께 나오는데요. 그 해독 다이어트는 사실 내 몸에 독이 있다 이렇게 해서 오해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의 독이라는 거는 내 몸의 지방 분해를 방해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물질들을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물질들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지방세포에 녹아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세포에 녹아 있는 거는 일단 지방이 분해가 돼야지 나오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지방을 분해하는 신호를 줘야 돼요. 지방뿐 아니라 지방 분해를 방해하는 독소들까지 함께 빼낸다는 해독 다이어트. 체험 기간은 일주일로 정했습니다. 일단은 그 전에 겪었던 그런 몸의 고통 이런 건 없을 것 같고요. 자연 치료니까. 또 몸에 있는 독소가 제가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독소도 빠진다고 하니까 아마 독소랑 또 살이랑 그리고 건강까지 다시 되찾을 수 있는 아마 그런 해독 요법이 될 것 같고 그런 다이어트 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해독 다이어트는 먼저 이틀 동안의 절식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몸에게 지방을 분해하라는 신호를 주는 셈이죠. 이때 분해된 지방에서 나오는 독소를 빼내기 위해 해독 주사를 반드시 맞아야 합니다. 중증 고도 비만이었지만 지방 분해 능력이 왕성했던 흑진 씨는 운동과 반신욕을 통해 내장 비만과 체지방을 줄이는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반면 운동을 하다 쓰러진 적이 있는 은미 씨는 식이요법 위주로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지방이 분해되면 많은 독소가 함께 나오기 때문에 독소를 처리하는 간에 무리가 되지 않는 음식을 조금씩 섭취하는 게 중요했죠. 일주일간의 해독 다이어트 체험으로 두 사람은 자신의 몸에 대해 더 잘 알게 됐습니다. 은미 씨는 몸을 붓게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 치료를 시작했죠. 본격적인 다이어트는 그 다음에 가능하다는군요. 반면 왕성한 지방 분해 능력을 갖고 있던 학진 씨는 짧은 기간에도 큰 효과를 봤습니다. 특히 내장과 복부의 지방은 상당히 줄었죠. 저희가 이제 몸무게가 나가니까 일단 좀 가벼워지고 그 다음에 간혹 두통이 있었거든요. 근데 두통이 좀 완화되는 그런 것을 느꼈어요. 그전에는 이렇게 주위 스트레스 이런 거 억압, 살을 빼앗는 그런 강박관념 이런 게 있었는데 오히려 이번에 해독 치료를 하면서 마음의 심신도 달래고 그리고 전혀 힘들지 않고요. 이 피부 밑에 있는 걸 우리가 피하 지방이라고 그러고요. 네. 이건 좀 보기는 싫어도 지방을 분해하는 기억마저 잃어버린 몸. 또 그 몸에 쌓여가는 독소. 한 이유는 학진 씨는 지금 근원을 해결해야 한다는 말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노란색은 지방은 병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니시 의학은 우리 몸에서 답을 찾고 있습니다. 100년 전 일본의 니시 가츠조 박사가 개발한 니시 의학은 4대 원칙만 지키면 약을 쓰지 않고도 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피부. 겉으로 드러난 피부만이 아니라 호흡기와 위장막 등 몸속의 내피까지 포함되는데요. 신선한 공기를 이용한 풍욕은 대표적인 치료법입니다. 하지만 니시 의학은 아직까지 낯선 이름이죠. 40년쯤 전에는 우리나라의 그 반일 감정이 굉장히 심했었기 때문에 니시라는 그 일본말을 쓰기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니시 의학이라고 하지 않고 뭐 자연건강회라든지 뭐 민족 의학이라든지 이런 다른 이름으로 니시 의학의 두 번째 원칙은 팔과 다리를 뜻하는 사지. 두 발로 걷게 된 인간의 숙명이기도 한 척추와 발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뜻인데요. 여기에는 인간의 몸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심장의 강한 수축작용을 통해 온몸 구석구석으로 혈액이 운반된다고 합니다. 반면 니시 의학은 정반대로 보고 있는데요. 심장이 피를 내보내긴 하지만
말초 모세 혈관에 빨아들이는 힘이 있어야 온몸 구석구석까지 피가 드나들 수 있다는 것이죠. 니시의학에서 피부나 손발의 말초 모세 혈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헤엄치듯이 몸을 좌우로 흔드는 이 운동은 붕어 운동입니다. 붕어 운동은 장을 자극해 온몸의 혈액순환과 변통을 향상시켜 독소 배출을 돕는다고 합니다. 니시의학의 핵심이 해독입니다. 그러니까 변통을 좋게 하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그리고 올바른 식사. 세 번째 원칙은 영양입니다. 니시의학은 균형 잡힌 식사와 함께 적게 먹을 것을 강조하는데요. 특히 아침을 먹지 말라고 권합니다. 아침에는 이 배설식이라고 합니다. 배설식이. 그래서 우리 아침에 주로 이제 대변을 보는데, 밤 사이에 우리 내장에 남아있던 부스러기들을 다 청소를 해서 아침에 배설을 시키게 되는데, 이때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은 배설기관에 가야 될 피가 이제 소화기관에도 가게 이제 분산이 되니까 배설도 제대로 안 되고 소화도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이제 불합리함이 있기 때문에. 또한 아침을 굶으면 전날 저녁부터 다음날 점심까지 18시간 가까운 미니 단식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침을 거르는 게 정말 몸에 좋다고 해도 매일 아침 굶는 걸 견디려면 엄청난 의지가 필요하겠죠? 고무튜브로 바꿨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니시의학의 마지막 원칙은 정신입니다. 모든 일에는 검증이 필요하죠. 특히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학에선 더욱 그렇습니다. 현재 디톡스 또는 해독요법을 둘러싼 논란은 다양합니다. 과학적인 증거가 약하다는 비판에서 심지어 새로운 의료 상술일 뿐이라는 평까지 있죠. 어차피 100년, 200년 지나면 증명이 될 것들이죠. 다만 지금 과학적으로 그 정도 수준이 안 됐기 때문에 증명을 못하고 있는 것 뿐이지. 그러면 100년, 200년 될 때까지 그거 안 하고 환자 치료 안 하고 그냥 있을 거냐? 환자를 위해서 어떤 치료를 제공해주고 어떻게 해줄까 하는 선택은 그건 의사의 지혜고요. 어떤 의사, 어떤 시설에 갈까 하는 선택은 환자의 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은 지혜로운 자의 몫입니다. 인간은 모두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것도 아무 병 없이 건강하게 말이죠. 현대의학은 그 기적을 이루어줄 것 같았습니다. 그 생활 습관을 무시하고 한 방에 이걸 나으려고 병원의 의사에게 의지하게 되는데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발상이고요. 죽은 현대인의 몸에선 무려 900가지가 넘는 독성 물질이 나왔죠. 또 우리 몸은 단 1초 만에 1000만 개의 세포가 바뀌고 200개의 화학 반응이 일어날 정도로 엄청난 속도로 변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을 한 방에 낫게 하는 슈퍼 해결사가 없는 이유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삶 자체를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한 치료입니다. 어디에도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몸은 우리가 하기에 달렸다는 것, 그것뿐입니다.